안녕하세요. 농버시 대표 김유일입니다. 이달에는 좀 일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다음 추석이 껴있어 그런지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불과 일주일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그 로컬 푸드하고 연계해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는 그 로컬 푸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 야채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고, 저희 익산만 해도 1년에 거의 뭐 45억 원어치가 팔릴 정도로 조합은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로컬 푸드는 이제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도 지금 어느 정도 그 자기 농산물을 통하여 도시 가구처럼 월급제처럼 50에서 100만 원, 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거의 뭐 고정적인 수입이 될 정도로 정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로컬 푸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로컬 푸드도 그와 한번 연계해 가지고 이 혁명하고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느 사회 구석구석 우리가 포함 안 되는 구역이 없지만은 로컬 푸드도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귀농인이나 청년 농부, 그리고 현재 로컬푸드를 하시는 조합원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PPT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건강한 먹거리 대명사 로컬푸드 농산물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바시 제23강이네요. 특히 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좀 영상 아래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재능 기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게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 변화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전국의 로컬푸드 조합원 또 대표님들, 조합장님들, 그 다음에 이사님들 또 예는 아닐 것입니다. 농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감각이 조금 못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하여 좀 더 자극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오늘의 영상이 유익한 영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로컬 푸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대개 보면 시설 원예 하우스에서 그 원예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로컬 푸드의 핵심은 물론 가공 상품도 뭐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런 그 신선 야채가 중심으로 한 것이 바로 로컬 푸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밭에서 방금 수확해온 그런 시설 채소를 먹기 위해서 로컬 푸드를 찾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행적인 하우스에서 되게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스마트팜을 주축으로 시설 원예 분야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농업, 이제는 남일이 아니라 내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을 잘만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단위당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스마트폰으로 하우스를 관리하니까 굉장히 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우리 조합원님들도 이러한 농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농업 분야에 접목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원의 스마트팜 구성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그림으로 제가 한번 다운받아서 표현을 해본 건데요. 이제 이게 하우스가 이렇게 있다면은 먼저 통합 제어기가 있습니다. 통합 제어기가 있고, 이 컴퓨터로 이제 어떤 제어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여기에 센서들이 하우스 안에 있죠. 토양 정보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양액 상태를 알려주는, 통합 제어기에 알려주는 양액 정보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제어하는 센서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뭐 하우스 안에 온도 같은 것은 온도 센서가 측정을 해가지고 통합 제어기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센서, 그 다음에 유동팬을 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측창을 열어주기도 하고 천창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난방기를 틀어주기도 하고, 또 이런 채광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또한 CCTV를 통해서 나의 스마트폰에 그래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통합 제어기하고 온실 운영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통합 제어기에서 거의 뭐 복합 환경 제어 같은 경우에는 한 13가지 정도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환경 제어도 뭐 6, 7가지를 통합 제어기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우스를 갖다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이쪽에 전부 다 이제 어떤 인력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컴퓨터 센서를 심어 가지고 이 센서들이 통합 제어 관제센터에 보내 가지고 이 관제센터에서 데이터를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하기도 하고 정상 상태를 항상 확인하고 비정상일 경우에는 다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산화탄소 제어기도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원예 시설 하우스 이 구성도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수 분야도 스마트팜 구성도를 보면은 과수 대개 보면 습도 센서라든지 온도 센서는 당연히 있고요. 저온 저장고에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노지기 때문에 토양 수분 센서를 토양에 심어 가지고 토양에 그런 습기 상태를 알아볼 수도 있고, 또한 미세 살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의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pH 센서 같은 것도 그런 pH 상태를 측정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스프링클러를 틀었다 껐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도 관수 모터를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CCTV에서 녹화해 가지고 통합 제어기로 보내줘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누가 침입하면은 침입 센서가 당연히 농장을 지켜주겠죠. 그 다음에 환경 센서를 통해서 제어를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CCTV가 또한 농장을 지킴이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과수 분야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생산성 분석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생산성 결과 보면 생산량은 27.9%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것도.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30kg까지 토마토 평당 토마토 생산량이, 우리나라도 관행은 한 65kg 정도 되는데 전남 한울 농장인가요? 그런 농장에서는 거의 130kg까지 지금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네덜란드에 비하면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1인당 생산량도 40.4%로 증가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노동비, 노동력 절감은 15.9%, 거의 16%가 노동력이 절감됐다고 하나요. 그 다음에 병해충, 질병 이런 것 엄청나게, 왜냐하면 정밀 관리하니까 그런 이슬 같은 것이 잘 생기지 않고, 또 제피 곰팡이병 같은 것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반절 이상이 병해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연구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증한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이 굉장히 정밀 농업을 유도해서
품질 좋은 야채,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정부 정책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그래도 자부담으로 100%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부 정책을 알게 되면 약간의 그 자부담에다가 정부 보조금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좀 알아두는 게 편합니다. 자부담에서 뭐 50% 이상도 있고요. 보조금이. 그 다음에 70%짜리도 있고 거의 100%짜리도 있습니다. 그건 약간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제 온실을 갖다가 2017년도에 4,000헥타에서 2022년도까지 거의 2배 이상 7,000헥타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네요. 뭐 축사도 현재 790호밖에 안 되는데 5,700 거의 뭐 7, 8에 56 8배가량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축사는 굉장히 스마트팜 하기가 쉽거든요. 뭐 먹이 같은 것도 전부 다 공짜로 자동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지 채소, 그 다음에 수직형 농장 도입도 계획을 하고 있네요. 정책 대상은 이게 농가 단위로 이제 그전에는 보급을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규모화 집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팜 밸리 사업도 전국적으로 지금 두 군데를 선정해서 1,800억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제가 지금 선정이 됐더라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서 패키지로 청년 농부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패키지로 어떤 스마트팜 생산과 유통과 가공 제조와 유통과 체험 교육까지 아주 패키지로 하려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김제가 선정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가 김제가 선정됐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이런 스마트팜 밸리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기존의 농가들의 이익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방지책을 만들어 놓고 이 스마트팜 밸리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이게. 자,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스마트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당 뭐 0.4헥타 정도 평균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평균 이게 4헥타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4헥타라면 12,000평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00평, 그게 한 10배 정도 되네요, 네덜란드는. 이 정도로 대규모로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는 이제 다 품목 소량 생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게 73%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거의 80%가량이 어떤 스마트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실도 마찬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파프리카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당 63kg가 나오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한 100kg가 나오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스마트팜하고 적합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평당 100에서 120kg까지 지금 올려놨는데, 스마트팜에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평당 230kg까지 거의 우리나라 2배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당 면적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농업하고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팜 그런 가격, 설치 가격이네요. 이건 0.33헥타. 뭐 0.33헥타면 이제 6, 3, 18, 200평을 말하는데, 이것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평 하우스 한 동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6,500만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센서들이 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스마트팜 보급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국산 같은 경우에 뭐 시스로에는 한 쉬운 3개 업체가 있고, 외국산 뭐 프리바니 뭐 홀티맥스니 이런 것들이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65개 업체가 현재 지금 스마트팜 보급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어기를 천창 제어하고, 그 다음에 측창을 제어하고, 보온재를 제어를 하고, 커튼, 이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팜을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데,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팜을 제어를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환풍기를 제어하고 유동팬을 제어한답니다. 관수 모터를 제어하고 관수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냉난방기도 틀었다 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센서 13종, 이게 이제 복합환경 제어라고 그러는데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일사량, 풍향, 풍속, 강우, 광량, 이건 햇빛 양을 말하죠. 토양 수분 장력, 그 다음에 토양의 이시,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토양 pH, 그 다음에 지온, 땅 온도까지 측정을 하네요. 이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 및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도시근로자하고 농민 간의 그런 소득의 차이가 갈수록 좀 벌어지는데, 도시근로자보다 농민들이 2287만원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지금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증가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거의 1%밖에 증가를 못하네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요. 농가소득은 농업소득하고 농해소득이 있는데, 뭐 농업소득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소득을 말하고요. 농해소득은 우리가 이제 가공 같은 거, 체험, 관광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을 농해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은 농해소득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라든지 융복합 때문에. 그래서 도농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해소득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그 다음에 노동량은 절감하는 그런 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만이 농업소득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농가 인구를 한번 알아볼게요. 농가 인구는 현재 매년 2%씩 줄고 있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제 203만 명까지 줄어들어 버리네요. 그래서 농가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과소와 마을의 증가를 가져오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10년, 20년. 근데 우리나라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농촌의 빈집들이 늘어나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령 친화식품,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뭐 이렇게 삼각형이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많고 이렇게 여기가 노인 인구가 이제 적고 빨리빨리 돌아가시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됐답니다. 젊은이는 적고 오래 살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그래서 65세 이상이 도시는 20%, 농촌은 50%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식품 시장은 매년 500억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7,903억 원, 아마 2018년 지금은 거의 1조 원 가까이 형성이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뜨기 때문에 그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맞춰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령 친화식품의 키워드는 연화식품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뭐 연원 식품을 갖다 그냥 연화식품이라고 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개호식품이라고 하는데, 일반 식품의 그 단단함이 그냥 경도거든요. 단단함의 정도 이런 걸. 근데 이제 5분의 1이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없는 분들도 먹기 좋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연화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연화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연하기만 하면 또 안 되고요. 연하고 고용량, 고영양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줘야만이 진정한 고령 친화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는 고령 친화식품을 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동안에는 뭐 젊은 층을 상대로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도시에서도 고령화율이 20%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친화식품 그 상품들도 만들어서 출시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소득에.
특히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자들도 지금부터 이제 고령 친화식품 이제 만들어 이제 출시를 해보자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가장 핵심은 부드럽고 영양분은 풍부하게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 특히 이것도 이제 소포장을 좀 해줘야 됩니다. 50대 이상 고객이 중심으로 타겟을 정하고 소포장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연화식품 케어푸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케어라는 게 보호인데 어떤 노인들을 보호하는 식품이다 하는 뜻으로 여기 보면은 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그린팅 소프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브랜드를 만들었네요. 브랜드 HMR이 그런 그 즉석식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개 정도 이렇게 출시를 해가지고 노인들 고령화된 분들을 상대로 고령 친화식품을 한 100개까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단한 정도를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낮춘 상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국만 해도 26조 시장이고 우리나라도 현재 1조 시장을 형성 중에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이런 연화 간편식 설 선물 세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이제 몰로키아 국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익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전국 아로니아 협회 회장이 그런 연구의 회장님이기도 한데 이런 70세 되신 대표님이신데 아로비타 영농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로니아를 농장을 운영하시다가 한 20가지 상품을 좀 개발하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볼로키아 국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국수 카페를 만들 프랜차이즈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노익장이 대단하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아로니아 팥죽도 만들어서 같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욕이라든지 열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런 식품들은 특히 고령 친화식품 특성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거든요. 특히 몰로키아 같은 경우에는 변비에 좋아가지고 상당히 수험생들이나 특히 그 노인들이 지금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 어떤 치료식품으로도 각광을 받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몰로키아 국수는 부드러움과 영양분, 그 다음에 변비 해소, 뭐 가격이 저렴하다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국 프랜차이즈 꿈을 꾸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도 괜찮습니다. 왜냐 몰로키아 자체가 중동의 그런 열대 식물이잖아요. 이 자체가 점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능글능글합니다. 이렇게 찰밥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비에 아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어떤 대중적인 식품, 그 다음에 고령 친화식품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이분인데요. 우리 여기 몰로키아 지금 그 농장에서 찍었네요. 엊그저께 시식회를 했는데 몰로키아 국수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거 일반 국수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큰 각광을 받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로컬푸드 조합원님들이 이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마케팅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 물건 좋고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항상. 내 상품이 이렇게 좋은데 뭐 사가시라고. 또 내 상품이 어디에 좋은 그런 질병 치료에 좋으니까 사가시라. 전부 다 내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은 고려 않고. 나이 불문, 타겟 마케팅이라고 있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말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내 상품을 전부 다 팔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와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로컬푸드 조합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공급자 중심이냐 수요자 중심이냐에 따라서 또 매출이 틀려지고 마케팅 방법이 틀려지거든요. 지금 시대는 특히 공급자 중심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나갔을 때 오래오래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오네요. 공급자 중심, 로컬푸드도 유통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급자 중심이냐 소비자 중심이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내가 만든 농산물이 괜찮은 것이니 구매해달라는 것은 공급자 중심 사고방식이라 이거죠. 내가 만든 농산물이 괜찮은 것이니 구매해달라. 이건 공급자 중심. 근데 내가 만든 농산물이 20대 이상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건강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정보 제공을 해준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즉 벌써 연령층이 타겟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변비가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식품, 이게 바로 어떤 그 아까 널로케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용어를 표현하더라도 이렇게 뭐 내 농산물이 그런 최고의 농산물이니 구매해달라는 것보다는 이 기왕이면 그 상대방이 입장이 돼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그런 멘트를 써보시면 또 그런 문자들을 펌프렛이나 이런 데 써보시면 어떤 부담 없이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전부 다 편하게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오직 사장님만을 위하여 내 상품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아주 잘 표현했네요. 오직 사장님만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오직 사장님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했을 때 고객이 왕이다는 그런 컨셉도 되고 또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유지로 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농식품 트렌드는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중복된 것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 맞춤형이 로컬푸드에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질과 기능성과 감성 농업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 특화한 상품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환경 정밀 농업, 그 다음에 1차 산업 그런 생산만 하는 거에서 자꾸 이제 생산도 해보고 가공도 해보고 유통도 해보고 융복합 농업으로 나가는 거는 현대 시대적인 트렌드로 돼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컬푸드 조합원님들이 지금 저희 익산만 해도 600명이고 완주는 몇천 명인데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조합원들이라면은 특히 소비자들도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님들도 어떤 소포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뭐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건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편리성, 뜯기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먹기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먹기 좋게 만든 거, 적정 가격. 요즘 뭐 너무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적정 가격을 매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과대 포장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능성이 있는 거. 아까 몰로케아처럼 뭐 변비에 좋다든지 어디 기능성은 약간 있는 게 좋습니다. 아까 몰로케아 국수 같은 것도 한 1% 정도밖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능성은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속 상품. 괜히 포장만 과대 포장해가지고 실속이 없는 것도 소비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이면 같은 상품이면은 스토리가 있는 상품이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태희가 들고 있는 맹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맹물, 누가 어디치 가져갔죠? 전부 다 김태희가 들고 있는 맹물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뭔가 사람이 매개체를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과 기능성, 감성에서 내 상품을 연계시켜 보고요. 친환경 정밀농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공, 유통, 융복합, 6차 산업 농장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식품 소비 환경 및 이슈 전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령 친화식품 시장이 뜨기 때문에 그런 영양분의 함유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것이 26.5%, 체화와 미각을 고려한 부드러운 것이 20.3%를 차지하고 있네요. 굉장히 60세 이전과 비교해서 60세 이후의 건강 기능성 식품은 특히 인삼이라든지 홍삼 제품, 두부, 청국장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거에서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올려왔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좀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변천사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조금 했는데 다시 한번 하자면은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으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전자, IT, 컴퓨터의 발명으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ICBM이라고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뭐가 개발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ICBM을 개발하니까 이 미사일이 아니고 ICBM은 뭐냐면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말합니다. C는. B는 이제 빅데이터를 말하고요. 뭐 M은 모바일을 말하기 때문에 ICBM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자, 150년 전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90%였는데 현재는 5%밖에 종사하지 않고 부가가치의 이동도 이제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거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거의 서비스업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로컬푸드 조합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이번 그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로컬푸드나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로컬푸드의 접목할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카페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스 카페도 운영하는 게 좋고요. 특히 먹거리와 볼거리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남의 광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3차 산업 서비스를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익산 그 의향동에 있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김제나 뭐 인근 도시, 완주의 로컬푸드 스테이션 이런 데도 전부 다 그런 문화강좌를 열거나 식당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수요자 중심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정업 로컬푸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익산도 마찬가지지만 정업도 마찬가지고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종이 소식지를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IT 시대라기도 이렇게 종이를 보면은 또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 분류를 해가지고 그런 소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농민들만 교육을 했는데 이제 소비자들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조합원 제도는 반드시 둬야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장 구입을 해줘야만이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객관리 시스템을 이제 거의 도입을 하는 게 좋다. 어깨동무 같은 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도 발송해주고 구입하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인물을 아파트에 뿌리는 것도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근데 돈 안 들이고 문자를 요즘 많이 큰 돈 안 들이고 문자를 또 뿌리면 되니까 SNS하고 연동시켜가지고 큰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농 소비자 휴게실을 마련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농민과 소비자의 체육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오늘은 로컬푸드 4차 산업혁명과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벌써 30분이 휘탁 지나갔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너무 또 오래 가면은 그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4차 산업혁명을 로컬푸드 활성화에 즉각 접목하자, 농업에 접목하자, 구체적인 요령에 대해서 영상을 제 2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농바시 제 23강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그런 로컬푸드 건강한 먹거리 대명사 로컬푸드 농산물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로컬푸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지역의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특히 익산 지역도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았거든요. 1년에 뭐 45, 50억 매출이라면 어마어마한 매출이거든요. 특히 조합원도 600명이나 되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다 로컬푸드들이 생겨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자꾸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도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순한 과거의 로컬푸드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해서 뭔가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은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그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재능 기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로컬푸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있죠. 소비자들도 정말 이 로컬푸드 조합원님들이 정말 양심에 의해서 농산물을 내오거든요.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지금은 다 마련돼 있어 가지고 절대 농약 많이 주고 특히 어디 가서 뭐 내 거 아닌 거 다른 거 가지고 오면은 바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감 있는 농산물들이 지금 로컬푸드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로컬푸드에서 나오는 신선한 농산물들 많이 이용하셔서 어떤 직거래를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과 도시민이 상생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